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쇼펜하우어적인 통찰 앞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통찰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행복의 대상, 그리고 행복이라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뭐 돈 많이 벌기, 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취미 활동하기, 학업 성취, 뭐 승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과 행복이라는 감정, 뭐 충만감, 평안함, 뭐 만족감 이런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목표에 도달한다면은 그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미래가 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미래가 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 목표에 도달했는데 바로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확신은 없지만 그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나 근거는 없지만 왜 당신이 상상한 것을 믿는가? 우리가 뭐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뭐 배우자를 만나면, 그죠? 뭐 집을 사면 이러면 무조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살하는 건가? 아니죠. 그죠? 당신의 추억 가운데 최근 행복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당신은 지금도 그때처럼 행복한가? 그렇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죠? 아니면 회상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참 좋았어, 나는 그때 좋았어 같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괜한 생각에서 나온 불안이나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 다음에는 뭐가 다가올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인생사 세용지 마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 펼쳐지니까는 왠지 모르게 이제 이 다음에 다가올 문제, 다가올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불안, 고뇌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 완전한 차원으로 그 순간을 즐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왜? 쇼펜하우어가 혼합이나 대조도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충만한 만족감은 혼합이나 대조가 없이는 충만한 만족감 상태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보았는지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는 뭔가 결핍되거나 가지고 있는 걸 상실하거나 아니면 행복이 아닌 순간에 어떤 자극이 다가오거나 했을 때 이상 증세라던가 역기능이라던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그 이전 상태가 어떻다, 원만한 상태였구나, 행복한 상태였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쇼펜하우어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진짜. 당신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욕망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식욕, 성욕, 인정욕구 이런 욕망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 요구들에 언제 순응하는가? 배가 고프다고 위에서 신호를 보낼 때 밥을 먹겠죠. 상황이 가능하면. 식욕, 뭐 성욕, 그죠? 성욕도 뭐 풀 수 있는 상황이면 풀겠죠. 그죠? 인정욕구. 인정욕구는 뭐 인간이라고 하면 다 있겠죠. 어느 사람이거나 할 거 없이. 아무리 저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히키코모리라던가 은둔형 외톨이라도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그게 너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가지고 반쯤 내려놓은 상태라서 그렇지 이런 인정 욕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욕망을 위해 당신은 요구들에 언제 순응하는가, 그죠? 이전에 아니면은 그 욕망이 요구들이 있을 때 아니면은 현실화 후에. 당연히 이러한 욕망이나 요구들에 순응하는 때는 언제겠어요? 그죠? 그러는 동안이겠죠. 그러는 동안 순응을 하지만 동시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욕구에 순응하면서도 뭔가 왠지 모를 꺼림칙한 느낌이라던가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당신의 욕망 중에 지나간 욕망 또는 현재의 욕망 가운데 하나를 잘 관찰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같은 것들 있겠죠.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욕망하는 동안 미리 발동하는가? 뭐 초콜릿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콜릿의 어떤 그런 맛 같은 거를 미리 이제 욕망하게 되면 상상을 하겠죠. 뭐 페레로 로쉐가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 페레로 로쉐라는 그 비싼 초콜릿이 먹고 싶다라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페레로 로쉐의 그 입안에서 녹는 아몬드라던가 그 초코 크림의 그 맛이 딱 이제 상상이 되겠죠. 곧 느끼게 될 그 페레로 로쉐의 그 초콜릿이 입에서 녹는 걸 상상하는가? 상상하죠. 그죠? 당신이 강하게 갈망했던 이러한 대상을 뭐 여행이나 만남도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런 갈망들이 언제나 약속을 지켰는가? 뭐 약속을 항상 지킨다고 볼 수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는 지옥도 이런 지옥이 따로 없더라. 뭐 이런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죠? 당신은 이미 당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거는 솔직히 인간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박적으로 실행하고 있죠. 뭐 배고프다고 해서 그 욕망을 아무리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해도 강박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는데 뭐 성욕 이런 것도 그렇고 흡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음주 같은 것도 음주나 흡연도 당연히 강박적으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런 욕망들 있죠. 막 힘들 때 술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욕망들 그런 것들과 다른 욕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상 욕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렬한 욕망이 있고 덜 강렬한 욕망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떤 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욕망 자체의 그 강도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통찰을 하면서 한번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 뭐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많이 다루려고 해요. 아가페가 남녀 간의 사랑 맞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나?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좀 노인네라고 말하면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브라는 락 그룹 중에서 이제 아가페라는 아주 유명한 락 노래가 있어요. 이게 90년대가 80년대인가 90년대의 노래였거든요. 그 아가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자, 시작할게요. 사랑은 그것은 복슬개의 손이 닿는 거리에 놓인 무한이다라고 뭐 페르디낭 셀리는 말했다. 저 이 사람 솔직히 누군지 모릅니다. 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은 사랑으로 자기 실존의 중심을 만든다.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삶은 인생의 만개일 수밖에 없다. 사랑은 존재의 유일한 이유이며 삶의 의미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완성의 예다. 이러면서 막 예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인간의 가장 큰 업무이며 위대한 정신조차도 사랑의 정열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명하고 뛰어난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죠? 뭐 훌륭한 사람들도 사랑의 열병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곤 하죠. 시인들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무한한 변주로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뭐 계속해서 뭐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랑은 뭐 멍해진 듯 아프고 까다롭고 섬세하고 미묘하며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마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항상 뭐 노래 부른다 생각하면은 뭐 사랑 관련 노래가 안 빠지는 데가 없죠. 어디든 간에 그죠? 자, 요정이 나오는 동화 속에서 달콤했던 것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시큼한 식초처럼 변할지라도 사랑은 어떻다? 항상 별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은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구제하면서 이 거칠고 생경한 세상 속에서 가장 숭고한 감미로움을 줄 것 같다. 준다가 아니라 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미건조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마지막 모험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지막 대여행인 것이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돈으로 성공한 놈들보다 그보다 못한 놈들이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사회적 낙오자들이 오히려 이 사랑이란 분야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랑 정말 미천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뭐 큰 인물이 되는 경우랑 뭐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뭐 이전에 사회적인 낙오자 남성이었다면은 여성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개가천선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정말 드물지만 쇼펜하우어가 신화를 난폭하게 깨부수며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마음에 단단히 내리고 있는 이런 믿음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 바로 성적 본능이다. 뭐 여러분들 예상하셨죠? 당연히 이렇게 볼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우리가 종족 번식을 하도록 자연이 창조한 환각이라고 본다. 이런 말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종의 의지, 그죠? 후손을 남기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이 설계한 어떤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쓰이는 일종의 희생자로 모든 것이 자연의 계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자연의 계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다. 사실상 자연은 종의 생존에 관한 일만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성적 욕구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눈이 돌아가서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불어넣은 다음에 결국에는 종의 의지대로 후손을 남기고 싶다라는 욕망을 맥시멈 끌어일으킨 다음에 결혼을 하게 만들고 자손을 낳게 만들어요. 근데 자손을 낳게 만든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어떤 생존이라던가 살아가는 그 앞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새라던가 벌레들이 알에서 태어나고, 그죠?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걸음마 하는 경우도 있고, 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겠죠. 그런 경우에, 그 기어다니는 순간, 새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 그 순간에, 그때 누가 보호해줍니까? 뭐 엄마가 보호해주긴 하겠지. 근데 자연이 보호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연은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너의 문제, 너가 살아가는 너의 개체의 독립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에게 부여할 목표와 본능을 이미 다 부여했다. 나는 그냥 너가 후손을 남기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너가 잘 살아가는 거랑은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자연이 마치 인격화시킨다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야에 항상 협조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을 내놓는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커플이 어떤 끔찍한 행위를 해야 하는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약간 판단력을 잃도록 만들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짓거리를 자행하도록 우리를 도취시킨다.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술 끼우네, 뭐 직장 뭐 누구랑 가가지고 잤는데 애가 베어버렸네, 어쩔 수 없다, 책임져야겠다, 뭐 이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있겠지. 뭐 그런 뭐 동호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서로 친구 관계였는데 술 먹다 보니 서로 막 꼴려가지고 떡을 쳤는데 애가 생겨버렸네. 어떡하지? 둘 다 결혼 정년기인데 양가 부모한테 얘기하고 결혼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자행하도록 도취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약간 알싸한 취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홀경으로 다가올 쾌락을 약속해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황홀경으로 다가올 쾌락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입했을 때, 그 남성의 음경을 여성의 질에 삽입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따뜻한 감촉이라던가,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남성의 음경이 질에 이렇게 삽입됐을 때 여자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미묘한 것이 이게 성기를 딱 감싸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니까, 그 황홀경으로 다가오는 그 쾌락,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걸 약속해 주니까 평생 자신의 상대에게 매달리고 싶어진다. 그토록 몽환적인 만큼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랑이나 성욕에 미칠 준비가 되어 있다. 비극은 그 다음에 시작된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조치 속에서 상대의 심장과 영혼에 닿기 위해서 대화를 시적으로 꾸미는 아주 그냥 꼴사나운 짓을 하지만 결국 상대의 몸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의 몸을 원하는 거지, 뭐 이빨린 뭐 러브레터니 뭐 영혼의 단짝이니 파트너니 그런 거 다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실상 유일한 목표는 성행위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때문에 자살한 남자들을 예를 드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애인이 육체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만나는데 나랑은 잠자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이제 결혼 정년기라던가 뭐 아니면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남자가 꼭지가 도는 상황이 언제예요? 나랑은 절대 안 자놓고는 다른 남자랑 내가 미안하다고 실수로 잤다고 그게 들켜버리는 거야. 뭐 카톡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전화 기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핸드폰 사진,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을 우연찮게 봤다든지 이러면 이제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도는 거지, 그죠? 나랑은 왜 안 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혼전순결인데 뭐
내가 나보고 뭐 지켜달라 그래 놓고는 왜 그 남자랑은 왜 잔 거야 이러면서 바로 살해 충동이 올라오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치욕스러워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옛날에도. 감정으로 되돌려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들의 금욕에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려고 네 몸을 지켜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 결과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자연은 행동한다. 목표는 숭고하다. 목표가 숭고한가? 숭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뭐 목표는 뭐 자연의 입장에서 숭고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최고의 개체를 수태하는 거죠. 가장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서 최고의 개체를 후손으로서 남기는 게 목표니까 뭐 숭고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자연은 뭐예요? 최고의 개체를 수태하기 위해서 종의 영속, 증식과 종의 재생을 목적으로 사랑을 나눌 보완 대상을 탐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으면 야 얘네 둘이 결합하면은 되게 괜찮은 개체가 수태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 종의 재생을 목적으로 얘네를 서로에게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리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최상의 결합을 찾아주느라 전력을 다한다. 이런 거에는 전력을 다하는데 뭐예요? 막상 애 만들어 놓고 낳고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연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험한 세상. 자, 그래서 젊다면 둘 사이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아도 서로 맞을 수 있다. 만일 잘 안 맞는다면 자연이 그 둘을 호환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조화가 없는 신체적이고 지적인 구성물이 될 수 있다. 참 비극적인 거죠. 요즘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고등학생들 뭐 사고 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고딩 언반지 나발인지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개 버러지 같은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명으로 알아서 지원해줄 놈들 지원해주고 알아서 살다가 죽을 놈들 죽게 냅두지 왜 자신들의 쾌락과 그 컨트롤하지 못한 욕망까지도 그것을 뭐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컨트롤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불행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가 정신인 감정을 너무 단순히 짝짓기에만 너무 짝짓기로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하거나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고상한 목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서로에게 뭐 기대하고 뭐 물고 빨고 뭔가 얻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 세대를 구성하고 출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상한 목표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눈이 헷가닥 돌아가든 판단력이 상실되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이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고한 결정성으로 여러 개체들이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누거품 같은 형이상학적 감정보다도 가치 있고 고상한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종의 지속이 사실 뭐 너 없으면 안 돼. 뭐 너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이런 후잡스러운 뭐 이런 삼류 노래가사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 감정보다도 훨씬 고상한 거긴 하지. 이것은 개인의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의 실존 문제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자연의 섭리와 함께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 뭐겠어요? 성욕, 그죠? 그게 자연의 섭리 뭐겠어요? 종의 재생, 그것과 집중돼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랑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어떤 다른 행위보다 우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당한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단독자님 너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감정은 옛날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뭐 드라마에서 얘기했는지 소설에서 얘기했는지 정말 일종의 장난 같은 겁니다. 호르몬의 장난 같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호르몬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지속성을 띠고 계속 숭고하게 이어져 왔을 텐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부부들 보면은 애 낳자마자 아니면은 좀 더 사랑이 좀 지속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몇 개월, 뭐 최대 1년, 2년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 어때요? 서로 솔직히 뭐 우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요즘 결혼한 제 또래 애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친구들이나 형들도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비혼이니까 아무튼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은 그 욕망이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 종의 어떤 재생이라는 그 숭고한 목적을 이미 달성했잖아. 그러면은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는 뭐예요? 잉여관계죠. 사실상.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잉여관계예요.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떤 쾌락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불륜이라던가 간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어때요? 그것을 간통죄를 폐지시킬 정도로 인간의 어떤 너무나 당연한 본성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거라고 저는 법조계에서 그렇게 바라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 목표가 최고의 중요성을 띠는 것은 뭘까? 당연히 복잡다단한 사랑은 격정과 고통을 야기하지만 이를 초월함으로써 비장함과 숭고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서로 간의 유전자적 보완성 정도에 달려있다. 이거 조금 신박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서로 간의 보완성이 상당할수록 상호적인 열정도 상당하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면, 그럴 확률이 높다면 서로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은 영혼의 단짝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어때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단짝을 옹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완전히 닮은 두 존재가 없는 이상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랑 만난다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자식과 관련이 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랑은 사실 드물다. 거의 비슷한 우연한 만남일 뿐이다. 그래요. 맞죠?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생 때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아름다운 여성 만나가지고 수업 같이 듣다가 사귀었다 칩시다. 그거 사랑입니까? 그냥 우연한 만남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딱 잘 맞는다고 했을 때 남녀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완전히 닮은 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랑 잘 만난다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끌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나는 아닌데? 나는 이 사람이 나랑 닮아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유전자적 보완성이 먼저 작용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영혼의 단짝을 만나는 일이 드물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의 가능성을 느낀다. 그죠? 왠지 어딘가에 뭔가 영혼의 단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이를 다루고 있는 시적 작품에 감동을 받는 것도 그래서다. 근데 고통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그런 짝을 만날 가능성이 어때요? 희박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효한 상대를 얻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다.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대방한테, 그냥 너 따위가 최선인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선이 너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너 같은 거 만나주는 거야. 라고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 면전에다 대놓고. 그죠? 관계 조질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상 뭐예요?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근본에는 전적으로 뭐예요? 만족을 하지 못하는 본능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흔히 잘 사는 부부를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닮아가지고 부부가 그냥 서로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니까 잘 사는구나 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두 사람은 가치관, 취미, 토론 주제, 유머까지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서로가 호흡이 잘 맞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공한 커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이런 단단하고 가시적이면서 증명 가능한 것들의 기초에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뿔싸. 근데 자연은 전혀 다른 커플상을 가지고 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서로 닮아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다. 이건 되게 조금 신박하죠. 가장 완벽한 자손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연은 신체적 차원에서 다음은 정신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성을 찾는다. 자연은 신체적인 대조가 있는 짝들을 우선 만드는데 한쪽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약점이나 결점을 다른 쪽의 장점으로 보완해야지만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어때요? 다양성을 지니고 좀 더 균형 잡힌 아이로 태어나겠죠. 예를 들어 이마가 까진 사람은 이마가 넓고 큰 사람한테 끌린다. 자기가 자손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는 심정에서다. 우리는 닮은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대조적인 것에 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뭐 완벽하게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틀리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당신의 육체적 동반자는 당신과 신체적으로 전혀 비슷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말벌처럼 허리가 가는 사람은 둔부가 두꺼운 사람으로, 또 역으로 마르고 호리호리한 실루엣을 가진 사람은 작지만 다부진 사람으로, 또 역으로도. 근데 이거는 내가 동의 못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되게 허리가 가늘고 말랐거든요, 남자치고. 근데 나는 뚱뚱한 여자는 싫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작은 남자 싫어하잖아요, 여자들. 남자로 안 느껴지고, 뭐 같이 다니면은 뭐 족밥 새끼 같아가지고 싫다고. 나 옛날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뭐 엄청난 상처였고, 키 작은 남자 존나 싫어하듯이, 남자들도 뚱뚱한 년은 엄청 싫어합니다. 자,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니가 맞다, 나쁘다, 니 년이 나쁘다, 니 놈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피차 일반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딱히 공감은 잘 안 가지만 아무튼 사랑의 게임은 상대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달려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차이점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다. 정말 특이한 장단지를 가졌네요 라는 말은 자연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과는 너무 다른 이 장단지라니 우리 아이를 만드는데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자겠죠, 사실상. 남자가 뭐 여자 장단지 보면서 야 거의 뭐 씨름 선수 장단지신데 애 잘 낳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요즘 현대의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약간 이 뚱녀 패티시가 있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취향은 존중합니다. 자, 아무튼 상대방의 몸을 발견하면서 하는 이 관능적인 이 놀이는 사실상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미래의 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결합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사전 탐사 작업일 수도 있다. 사전 작업일 수가 있다. 사랑은 상대의 결점을 가리는 맹목이나 욕망의 도취가 아니라 상대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탐사하는 일이다. 우리가 눈이 멀면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을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단점을 알고 있어요. 단점을 알고 있고 탐사를 하고 있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눈 감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단점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연애하실 때, 배우자 만나셨을 때 단점 모르고 만났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연애하다 보면 아는데 어때요? 그냥 눈 감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늘 추구하는 목적을 늘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식을 주도한다라는 거죠. 브리짓 바르도라는 배우가 영화 경멸의 도입부에서 말하는 대사를 떠올려보자. 당신은 내 발목을 사랑하는 거죠. 무릎을 사랑하는 거죠. 무릎. 사랑의 게임이라는 형식 아래 연인들은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계획을 숨기고 있다. 연인들은 어떠한 너그러움도 없이 서로 그렇게 탐색하고 탐사하고 훑어보고 계량하고 판단한다. 가슴 큰데, 허벅지 두꺼운데, 어깨 넓은데, 얼굴이 뭐 늑대상인데, 뭐 고양이 상인데, 뭐 머리가 긴데, 안경을 썼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손목을, 뭐 발목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 관절 뭐 섬세함을 감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근육을 좋아하고 이런 시선은 사랑의 몽상으로 나온 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몽상이 아니다. 뭐예요? 계측하고 계량하고 심사숙고하고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탐사해서 나온 시선이지 않을까. 사랑에 빠진 연인은 미래의 자식을 생각하면서 서로 선택하는 본능에 이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당연히 나는 당신을 나의 미래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만나진 않죠. 그렇지만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세밀하게 분석하는 건 뭐예요? 그들 사이에 태어날 둘의 장점을 결합한 개체를 마치 종의 정령인 듯이 상상하면서 명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사랑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어서 자연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연이 아주 그냥 나는 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배고프게 만들고 갑자기 화장실 가게 만들고 꼴리게 만들고 막 졸리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자연은 자기만의 특별한 그냥 완전히 억가 같은 방식으로 아주 그냥 폭군과 같은 방식으로
두 기질을 결합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